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청년과 학자 시간인데요. 이번엔 좀 특별한 청년을 모셨습니다. 박민규 씨인데요. 박민규 씨는 용인대학교에서 문화재학과로 졸업했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잠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부분에 입문하려고 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출연하던 박민규라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참여하게 됐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를 진행하는데요. 역시 박민규 씨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아, 네.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저랑 꽤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고 나와 같이 뭔가 토론할 주제가 있나요? 일단 역사에서 몽골이 네. 일본 원정을 1274년에 한 번, 네. 그리고 1282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고려인의 역할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대외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거의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효종 때 우리가 러시아군과 싸운 것 외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고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자주적인 나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양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무역도 발전했지만은 당시 송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처음에는 요나라가 있었고 뒤를 이어서 금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울 때도 동시 등고래기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해양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역세계 질서가 변하면서 몽골이 결국 원나라로 전락하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금나라 쓰러뜨리고 남쪽으로 송나라를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고려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송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일본 열도 공격하죠. 네, 그게 1274년입니다. 1274년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송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네요. 네. 송나라는 언제 멸망했죠? 1276년에 네. 남송의 수도 이만이 함락됐고 네. 당시 황제였던 도종이 포로가 되면서 사실상 멸망했지만 네. 완전히 망한 건 1279년 이죠. 남송의 정규군이 전멸한 그때입니다. 그때 그렇죠. 어린 황제가 육수부와 같이 죽음으로써 멸망한 거로 일단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만이라는 것이 지금 항주를 뜻하는 거죠. 항주시를. 네. 절강석이 항주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래서 이제 고려인의 역할에 관해서 질문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고려인의 역할이 그 당시 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해양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려 해양력이 절대적이었는데 당시 보게 되면은 일단 삼별초군과 전투를 벌였던 김방경이 1차 원정고 사령관으로 파견되죠. 저 혹시 내가 말하는 게 틀리겠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전선 900척을 만드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일단 300척의 빠른 배들, 300척의 보금선, 300척의 급선이죠. 급선으로 구성됐는데 당시 이 배를 4개월 반 만에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몽골이 일본 열도를 공격한 것은 전략적 가치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꼭 공격해 필요가 없는데도 여몽연합군을 편성해서 공격한 것은 일부의 주장인데요. 고려가 가지고 있는 국력 또는 고려가 가지고 있는 해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별다른 생각은? 당시 고려는 이미 몽골에 귀국을 한 상태였고 몽골과의 전력 격차를 확실히 실감을 하고 원종이 굴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해군력이 있다 해도 그걸 갖고 몽골에게 저항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국력에 대해서 원이 당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은 뭔가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속국이 사실상 속국 상태였던 고려도 같이 동원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저랑은 견해가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고려가 워낙 강력했으니까 그 시기에 고려가 지는 모든 걸 제압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4개월 반 만에 900척에 달하는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로 인해서 고려 국력이 소진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1차 전투에서 실패가 된 거죠. 네. 근데 혹시 실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원정 때는 원정 때 태풍을 만난 건 사실인데 애초에 고려와 원의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1차 때는 저도 정확히는 나온 게 없지만 2차 당시에는 준비 과정이고 뭐고 아예 처음부터 원정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가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 것이 아닌가 할 그렇죠.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습니다. 특히 남성군만입니다. 네. 근데 국제 질서로 볼 때 그 당시 때 일본 열도를 꼭 정복하거나 항복시키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고려군을 주축을 해서 전선 900여 척이 파견됐는데 그 당시 때 우리는 보통 가미까제 일본의 신풍 때문에 전멸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죠. 1차의 경우에는 가미카제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네. 2차의 경우에는 당시 막부군이 네. 6만 안팎의 병력을 이미 전선에 네. 직결시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태풍을 만나서 좀 더 피해가 커진 건 사실인데 설사 원막에 상륙을 했다고 쳐도 남성군은 당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네. 고령군과 몽골군만으로는 일본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려와 원나라군은 일단 대마도에 상륙을 했거든요. 네. 대마도 남쪽에 가면 고모도 하마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원구가 침략했다는 그런 그 표시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고려에 관한 얘기는 싹 빼놓고 원구라 그래서 원나라의 도적들이 왔다는 것만 했거든요.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 여몽연합군 시공해온 것을 고려가 아니라 원나라로 한정시키고 싶은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끼섬을 거쳐가지고 큐슈에 일단 사가현 쪽에는 상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그 직후에 싸운 거지만 원나라를 방어하는 이런 그 축대 방어망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연히 1차, 2차 때 큐슈에 상륙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국내에서는 상륙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때는 일단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고려군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었다. 그리고 고려의 해군력과 조선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 네. 2차 때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네. 고려군만이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군과 그다음에 송나라군이 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송나라 군대는 몇 명이나 참여했죠? 1차 당시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기록이 없고 네. 2차 때는 옛 남성군 위주로 10만 명이 10만 명. 참여했다고 1차 때는 일단은 남성군은 참여하지 않았고 네. 2차 때는 남성군이 참여했는데 약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참여했고 동원된 선박수는 총 3,500척이라고 3,500척 정도. 그래서 고려의 남은 전선들과 3,500척의 송나라의 배들 네. 그리고 병력이 10만 명 플러스 고려군들 이렇게 합해서 당시 일본 열도를 공격했는데 이미 그때는 가마쿠라 막부죠? 가마쿠라 막부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건 호조씨였습니다. 다만 그 호조씨가 가마쿠라 막부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 가마쿠라 막부의 입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막부라고 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죠. 네. 그래서 그 전투에서 결국은 여몽연합군 실패라고. 그리고 일본 열도는 보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 열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본의 경우 당시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싸워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고려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 쳐들어가서 영지를 나눌 수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나눠줄 만한 영지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오히려 호조씨가 지지를 잃어서 반란 세력의 공격으로 장기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의 침공은 고려사는 물론이거니와 남성의 멸망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의 국가체제, 정치체제가 전변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이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해양의 문제인데요. 고려의 군선들이 거기 동원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삼별초군도 대단한 해군력을 가지고 사실은 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도로 와서 경상도 해안까지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공격했는데 당시 혹시 고려의 조선술에 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있습니까? 고려의 조선술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의 조선술이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막대한 규모의 인력을 동원했는데 네. 단기간 내에 900여 척의 전선을 만들어냈다는 점, 네. 2차 때도 저도 400척 정도의 전선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네. 그리고 또한 가미카제를 만난 것은 남송군 그리고 원군, 고려군이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고려군만이 대부분 살아서 복귀를 했고 그 외 살아남은 거는 원나라 수군의 지휘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고려군이 실제로
군선 기술에 있어 상당한 우수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고려가 굉장히 조선술이 뛰어났는데요. 우리가 보통 11세기, 12세기경 가게 되면은 여진 해적들이 창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상국을 즉 옛날 울릉도를 공격하고 동해를 공격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 정부가 대비한 강구책이 결국은 진병도부죠. 진병도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군선을 만들어서 여진을 공격하는데 그때 만든 배들을 보면은 이런 규절이 나와요. 과선. 과선. 과선은 창과자 쓰는 배인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체 양쪽에다가 창을 꼽았기 때문에 적을 해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본 쪽 기록에서는 검선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창선, 검선, 과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아마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고려의 조선술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고려 자체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도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도 고려의 배들어가는 소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이를테면은 당시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파견된 사신선들을 보더라도 상선은 보통 200명, 300명 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신선 같은 경우는 객주와 신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주는 500명 정도 그다음에 객주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타는데 한 번 사신단들이 올 때 신주 2척, 객주 3척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는 배들인데 당시 동나라랑 대등한 외교를 펼쳤던 고려의 조선술이 미약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고려에도 많은 동경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동경들을 보게 되면은 그 동경들의 거울이 보는 반대쪽 보게 되면은 고려의 그 함선들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네. 보게 되면 선박의 구절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좀 날렵한 배에다가 그리고 돛대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고려의 해활동 범위를 보면은 저는 분명히 그런 배들이 이른바 평조선이 아니라 평조와 첨조를 검한 형태고 그다음에 많은 그 면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본의 소옥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기록 그리고 아시죠? 그 몽고 습내 해사 몽고 습내 해 그래서 몽골인이 습격한 것을 그린 그림이죠. 네. 일종의 전투도인데 그 전투도를 보게 되면 고려의 군선이 표현되어 있고 군선 내부의 시설물들도 표현되어 있고 거기서 사용되는 무기들도 표현되어 있어서 고려의 군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 그려진 고려 군선에 관해서는 제가 그 직접 기록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록도 그때 그 사람들이 본 걸로만 남긴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 기록에 따르거나 그림을 보면은 당시 고려인들의 수군 활동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그 이후로 들어가면서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서도 대단히 뛰어난 선박들을 만들고 그리고 물론 왜구들의 세력이 강력했지만 역시 채무선 같이 군선을 개량하고 화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 고려 말에도 대마도를 정보를 시도하거든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개성되면서 조선 세종 때 이정모로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몽연합군을 통해서 고려의 해군 능력을 살펴봤는데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상선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전쟁을 통해서 군선을 활동을 볼 때 고려는 해양 활동 능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조선술도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까? 일단 아직 하면은 딱히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역사에서 배운 것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청년과 학자의 대화라는 지금 프로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박민규 선생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은 전에는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돌발성 질문이고 돌발성 답변입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고 이 프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 청년과 학자 시간에 제가 초대해도 되죠?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